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7월 증시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분양단지 계약률이 최대 90%에 못 미칠 경우 대출을 거부해 하반기 중도금 집단 대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이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리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패트야 랜섬웨어의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코스피가 출범 이래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권사와 투자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코스피가 2,6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다만 오는 7월에는 지금까지 상승분에 대한 확인과 조정을 거치며 지수가 주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장중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밤 뉴욕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개장 1분 만에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고 2,400선까지 넘어 2,402.8까지 올랐습니다. 개인이 1,666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9억 원, 2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종가도 어제보다 0.55% 오른 2,395.66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증권사와 투자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내 코스피 상장 기업도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과 개선을 보여 올해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증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코스피가 7월에 2,500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발표한 6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상반기에는 IT, 금융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신흥국으로 퍼지면서 7월부터는 소재, 산업재 분야가 지수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가 7월부터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보증권은 7월 코스피 예상 전망치를 2,250에서 2,4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2분기 실적은 단순히 분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지수 상단 돌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 하락 역시 수출 증가율을 둔화시켜 증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장의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선 분양단지 계약률이 80에서 90%에 미달할 경우 대출을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부터 분양한 단지들은 올 하반기 1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시행사뿐 아니라 분양 계약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하반기 중도금 집단 대출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선 분양단지의 계약률이 최대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집단대출 협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약률 자체가 90% 이상일 때 협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 하반기에 나왔던 물건 중에 일부 계약률이 떨어지는 물건에 있어서는 중도금 협약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분양시장에선 계약 후 6에서 8개월가량 뒤에 1차 중도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작년 11월 이후 분양한 단지들은 오는 7월부터 중도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한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만 5,475가구에 달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 줄어든 물량입니다. 실제로 분양 현장의 중도금 대출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주택협회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한 116개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52개 사업장을 살펴봤더니 대출 협약이 완료된 단지는 15곳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거부 3곳, 협의 중인 단지가 34곳입니다. 집단대출은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어 분양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만큼 개인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확인해보니 4월 기준 집단대출 3.06%, 주택담보대출 3.21%, 일반 신용대출 4.52%로 나타났습니다.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대출로 중도금을 해결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분양권 전매 금지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했고 다음 달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출받아 아파트 투자에 나서는 수요자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이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추가 충당금 적립 대상을 늘리고 적립률도 대폭 높이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금융권 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이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이 금융권 내에서도 각 업권별로 대출 자산 편중 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고위험 대출을 구체화했습니다. 저축은행에는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는 애초 내년 1월이었지만 6개월 앞당겨 곧장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20% 수준으로 고려되던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50%로 대폭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으로 분류되는 1,000만 원 대출의 금리가 20% 미치면 200만 원의 충당금을 쌓으면 되지만 20% 이상이면 추가 적립률 50%를 더해 300만 원을 적립해야 하는 겁니다. 상호금융사에는 일시 상환 방식으로 2억 원 이상 빌렸거나 5곳 이상의 채무가 있는 사람의 대출을 고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런 고위험 대출 가운데 연체 정도에 따라 추가 충당금 2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연체와 상관없이 추가 충당금 30%를 더 쌓아야 합니다. 카드 업권에는 2곳 이상에서 카드 대출을 쓴 경우를 고위험 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본 겁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카드사들도 이 같은 고위험 대출에 추가 충당금 30%를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이금융권 감독 강화는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아지면 금융사들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전체 대출 규모나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전 세계에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페트야 랜섬웨어는 지난달 워너크라이 때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랜섬웨어 공격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이번엔 워너크라이의 변종인 페트야 랜섬웨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비롯해 주요 기반 시설인 전력과 공항, 지하철에서 중앙은행 금융회사에 이르기까지 2,000대가 넘는 컴퓨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지만 어제 글로벌 지역사인 머크의 한국지사, 한국 MSD가 페트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페트야는 지난달 전 세계를 휩쓴 워너크라이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산을 막는 킬 스위치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컴퓨터 사용자를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랜섬웨어의 공격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 해커들은 각국 정보기관의 취약한 인프라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유사한 공격이 정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 피해 복구 등 사이버 보안의 다양한 절차별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윈도우와 보안 패치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 만약 랜섬웨어에 걸렸다면 해커들이 요구하는 몸값을 지불해도 파일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절대 돈을 지불하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초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주사내 계열사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유도한 바 있는데요. 금융지주사들이 이에 적극 호응해 계열사 간 나눠 맡고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으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작년 말 자산관리와 기업투자금융 부문에서 지주, 은행, 증권 3사 겸직체제를 도입한 KB금융지주. 박정림 은행 WN그룹 부행장과 전기장 은행 CIB그룹 부행장을 금융그룹 전체 WN 부문과 CIB 부문 총괄로 각각 배치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도 기업투자금융 시너지 강화를 위해 작년 말 KB 하나은행 투자은행 부문을 본부에서 사업단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올해 초에는 박승길 하나은행 IB 사업단장이 하나금융투자 IB그룹장을 겸직하도록 해 협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5월 말에는 은행 IB 사업단을 하나금융투자 본사로 이전해 은행 증권사 IB 협력 강화와 시너지 제고도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지주들이 임원 1명에게 전 계열사의 해당 분야를 모두 맡기는 등 그룹 차원에서 일관된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업무들을 하나의 사업장 밑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랄까요? 아니면 추진력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신한금융지주도 지난 27일 조용변 회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자본시장 부문을 GIB 사업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GIB 사업부문장은 지주와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캐피탈 5개사 IB 부문 임원을 겸직하며 그룹 자본시장 부문을 통할합니다. 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IB 담당 부서를 한 곳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합의안 도출 법정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결국 올해도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최저임금의 협상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6자 회의 때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각자 최저임금의 초안을 제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을,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 내지 3% 인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타결은 결렬됐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양측이 초안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협상안이라기보다는 향후 삿발을 유리하게 잡겠다, 이를 위한 기선 싸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지난 6월 15일 최저임금 협상이 재개됐지만 올해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만 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장외전 양상으로 번지며 기싸움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7일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는데요.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계 개선안이 소상공인업계와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반발과 파행을 거듭하며 최저임금 최초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한 바 있습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이었는데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7월 16일까지 합의만 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는 8월 5일을 기준으로 20일 전에는 이의 제기를 해도 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 측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이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이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최대 쟁점은 임금을 어느 정도 얼만큼 올릴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죠.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급작스러운 인상 결정 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줄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1만 원은 사실 당위적으로 실현해야 할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당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당장 문을 닫고 자신도 알바에 뛰어들어야 될 형편이다라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일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20%가 폐업하고 60%가 종업원을 감축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 총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어제부터 파업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보건의료노조와 조선업종 노조 등이 서울 도심에서 이 집회를 벌인 가운데 분수령은 내일 예정된 총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등은 내일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게 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당장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올리고 정규직화 대상도 무기계약직 등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즉각 노동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경총은 민주노총이 지금 상황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력을 통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논란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약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 올랐습니다. 그러나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상승폭은 이달 초 0.28%에서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가격 하락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강남구가 이번 조사에서 보합세로 전환됐습니다. 2월 첫째 주 보합을 기록한 이후 20주 만에 처음입니다. 강동구도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값 하락으로 인해 이번 주 0.01% 떨어졌습니다. 올해 4월 첫 주 이후 12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겁니다. 아파트값 변동률을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6% 상승했고 지방은 0.01%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수행 경제인단이 향후 5년간 대미 투자와 미국산 구입에 40조가량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과 현대차, LG 등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등 52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이 앞으로 5년간 128억 달러, 한화 약 14조 6천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주로 미국 현지 공장 설립과 생산 설비 확충,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현지 기업 인수합병 등이 주를 이룹니다. 경제인단은 또 투자 이외에 LNG와 LPG 구매, 추가 노선망 확충을 위한 항공기 구매 등 5년간 한화 약 25조 5천억 원어치를 수입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3.45%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1년 전인 작년 5월과 비교하면 0.3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국내 시장 금리가 중장기 상품을 중심으로 들썩인 영향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6%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집단대출은 연 3.15%로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5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우 보팅 제도가 올해 연말 예정대로 폐지되면 상장사의 38.4%는 주총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섀도우 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소액 주주가 많은 회사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감사 선임 안건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갖더라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회사 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조사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1873개사 가운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기업이 전체 23%가 넘는 439개사로 집계됐습니다. 4분의 1 이상이지만 3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하는 회사도 15%인 281개사였습니다. 실제로 섀도우 보팅 폐지 시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 통과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감사 제도를 채택한 1,406곳 중 33.6%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8과 갤럭시 S8 플러스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2017에서 최고의 스마트폰 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니크한 디자인과 인상적인 기능들로 가장 독보적인 안드로이드 기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의 확장 공사를 마치고 내일 전체 매장을 개장합니다. 월드타워점의 면적은 17,334제곱미터로 확장돼 국내 시내 면세점 중 최대 규모가 됩니다. 경제인단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미국 가스터빈 업체 ACT 인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발전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ACT 인수로 연간 16기가와트 규모의 미국 가스터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달 1일 창립 40주년을 맞는 현대로템이 2020년까지 국내 100대 기업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철도 부문 매출은 3조 3천억 원, 방산 부문은 9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고 있고 그중 제주도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 남부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이 아침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경남 해안으로는 토요일까지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은 다시 북상하면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 20에서 60, 많은 곳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한때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내륙, 경북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장맛비가 중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가운데 기온이 높게 올라 꽤나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경북 내륙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은 31도, 대구는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 31도로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 후덥지근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비 소식은 없지만 낮 기온 강릉 31도로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새벽부터 장맛비가 오기 시작해 아침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 낮 기온 대구 28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경남 해안지방에 비가 내린 뒤 그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침수 위험 지역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의 예상 시간과 위치는 유동적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